이 기록이 공개되는 순간 일본 총리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평생 해상보안청에서 국가를 지켜온 이시카와 히로토. 그의 의무기록 한 장이 일본 정부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6시간 대기, 검진 예약 석 달 대기, 진료 3분 만에 퇴원.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이 자국 노인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 정부는 독도 발언으로 보수층을 결집시키며 의료 붕괴 실태를 뒤로 숨기고 있었죠. 한국 의료 찬양? 감정에 치우친 과장일 뿐입니다. 일본 보수 논객들은 방송에서 코웃음 쳤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부산에서 단 4분 만에 신정지 노인을 살려낸 기록이 공개됐고, 이것이 일본 정부가 10년간 은폐해온 의료 예산 삭감 문건을 폭로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 겁니다. 더 치명적인 건 이 한 장의 기록이 일본 국회 청문회를 열게 만들고 다카이치 내각을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 기록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한국은 어떻게 일본이 못한 일을 해낸 걸까요? 지금부터 그 통쾌한 전말을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시카와 히로토입니다. 올해 73이죠. 도쿄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 유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게 평생 몸에 밴 습관이란 건 참 무섭죠. 해상보안청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수석 구조대원이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떠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그때 사진이 걸려 있어요. 헬멧 쓰고 밧줄 잡고 있는 젊은 제 모습이죠. 유미는 가끔 그 사진을 닦으면서 말합니다. 당신 참 멋있었어. 과거형으로요. 오늘도 아침 뉴스를 틀었습니다. 앵커가 무표정하게 읽어 내려가더군요. 규슈 지방병원 응급실이 또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었어요. 80살 노인이 3시간을 기다리다 숨졌다고 했습니다. 화면은 금방 넘어갔어요. 정치인들이 서로 고함 지르는 장면으로요. 그래도 이 나라는 위기 때 서로 지켜주잖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믿고 싶었거든요. 오전에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예약하러요. 접수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석 달 후에나 가능하세요. 석 달이요? 제 가슴이 요 며칠 이상하게 두근거리는데 석 달을 기다리라고요? 복도에는 의자가 부족해서 바닥에 앉아있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누가 기침을 하면 옆 사람이 움찔했어요. 응급실 입구에는 10,000원이라는 빨간 불이 켜져 있었죠. 의사 선생님을 겨우 만났습니다. 제 가슴 통증 얘기를 꺼냈어요. 선생님은 청진기도 안 대고 말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다 그렇습니다. 보험 점수도 생각하셔야죠. 진료는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평생 지켰다고 믿었던 이 나라가 정작 저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유미가 저녁을 차리면서 물었습니다. 병원은 어땠어?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TV에서는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내각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소식이었어요. 화면 속 정치인들의 표정이 어딘가 다급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또 욱신거렸죠. 하지만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석 달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TV 화면 속 총리 관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회의실 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측근인 스기모토 보좌관이 태블릿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그래프가 가득했어요. 후생 노동성 보고서입니다. 지방 응급실 병상 감소율, 고령층 사망 증가 추세. 모두 적색 경고입니다. 스기모토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다카이치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예산은? 없습니다. 당장 쓸 수 있는 돈도 해결책도요.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요. 바로 그때 스기모토가 여론조사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지지율 곡선이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총리님, 국민은 불안한 현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강한 일본을 보고 싶어 하죠. 다카이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계속 말해보세요. 스기모토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독도 문제를 다시 꺼내는 겁니다.
외부 갈등으로 보수층을 결집시키면 의료 이슈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참모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죠.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카이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국민은 숫자보다 감정을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에요.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스기모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도 관련 강경 발언 일정을 잡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뉴스를 봤습니다.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요. 화면 속 정치인들의 얼굴이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뭔가 큰 결정을 내린 것 같은 표정이었죠. 가슴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병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유미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 그냥 채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죠.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발언이 전국에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시부야 한복판 대형 전광판에서 생중계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단상에 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누군가 태극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했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죠. 보수 언론 카메라들이 그 장면을 열심히 담았습니다. 강한 일본의 귀환이라는 자막이 화면 아래 흘러갔어요. 같은 시각 저는 병원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통증이 심해졌거든요. 참다가 결국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전화 상담원은 친절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차갑더군요. 경증으로 판단되면 일반 외래로 가셔야 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 링거를 맞으며 벽에 기댄 중년 남성, 기침을 멈추지 못하는 노인들. 간호사는 바쁘게 오가며 차트만 확인했죠. 병상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1시간, 2시간. 시계를 보니 벌써 4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옆자리 할아버지가 신음소리를 냈어요. 보호자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간호사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들이 다 바쁘십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는 6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의사는 청진기를 가슴에 대고 10초 정도 들었어요. 일단 심전도 찍어봅시다. 근데 오늘 검사실이 꽉 찼어요. 내일 다시 오시겠어요? 내일요? 네. 지금은 다음 환자분들도 많으셔서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더 있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라디오가 들렸습니다. 뉴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죠.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발언 이후 내각 지지율이 오늘 오후 조사에서 3% 상승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는 일장기를 든 사람들이 행진하고 있었어요. 일본을 지키자. 구호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컸죠. 하지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 복도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가 지켜주는 걸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유미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병원은요? 아무것도 못했어.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유미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여보, 우리 잠깐 어디 다녀올까요? 부산 어때요? 거기 병원 괜찮다던데.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요? 하지만 유미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검진도 받고 좀 쉬다 와요. 여기서 석 달 기다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부산 김해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습하고 따뜻했어요. 유미가 공항 안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일본어 표기가 다 되어 있네요. 편하겠어요. 공항철도 표를 끊는 것도 간단했습니다. 자동 발매기에 일본어 버튼이 있었거든요. 지하철로 갈아타고 남포동까지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높은 아파트들, 깨끗한 거리,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생각보다 괜찮네요. 유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동감이었어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유미가 미리 예약해둔 부산 국립의료센터로 향했습니다. 병원 앱으로 예약했다고 하더군요. 클릭 몇 번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도쿄에서 석 달을 기다려야 했던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병원 로비는 깨끗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서툰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이시카와 히로토님 3층 검진센터로 가세요. 검진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심전도 혈액검사 기본 문진. 담당 의사는 박인혜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의사였습니다. 결과를 보니 조심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내 선생님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큰 문제는 아니에요. 스트레스 관리하시고 술, 담배는 피하시고요. 그게 다인가요? 네. 며칠 푹 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 구경도 하시고요. 일본 병원에서는 3분 만에 쫓겨났는데 여기서는 15분 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좋은 쪽으로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미가 치킨을 시켰어요. 부산 명물이라고 하더군요. 창밖으로 광안대교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죠. 여보, 여기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유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자정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손이 저려왔습니다. 여보, 여보. 유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유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19요. 호텔룸. 일본 사람이에요. 가슴. 쓰러졌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확히 4분 후 호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구급대원들이 뛰어들어왔죠. 환자분 들리세요? 저희 119 구급대입니다. 누군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을 재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은 심전도 패드를 가슴에 붙였습니다. 심정지 의심. 바로 이송합니다. 목소리가 긴박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저는 들것에 실렸어요. 엘리베이터, 복도, 구급차.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누군가 계속 말을 걸었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곧 병원 도착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리고 병원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환한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ECPR 준비. CT실 대기. 이내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가 달려오며 지시했죠. 혈관 확보. 심전도 모니터 연결. 여러 손이 제 몸을 만졌습니다. 누군가 링거 바늘을 찔렀고 누군가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보호자분, 잠시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유미의 울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지금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겠죠. 아니, 어쩌면 구급차도 오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릴 겁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천히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부드럽게 퍼져 있었죠. 어디선가 삐 하는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심전도 모니터 소리였어요. 깨어나셨네요. 이내 선생님이 차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많이 놀라셨죠? 목이 너무 말라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물을 조금 먹여줬어요. 여기가 중환자실입니다. 심정지였어요.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심정지. 그 단어가 천천히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죽을 뻔했던 거예요. 일본에서 가져오신 진료 기록 봤습니다. 이내 선생님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협심증 초기 증상이 몇 달 전부터 있었네요. 근데 제대로 검사를 못 받으셨던 것 같아요. 석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참는 것 같았어요. 당분간 한국에서 재활치료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소 2주는요. 이틀 후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유미가 매일 병실에 왔어요. 그녀는 웃으려 애썼지만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거죠. 한국 의사 선생님들 정말 친절해요. 간호사분들도요. 설명도 자세히 해주시고. 유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좀 더 있다 갈까요? 선생님이 재활치료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돈도. 보험 된대요. 해외 긴급의료보험이요. 그리고 여기 치료비가 생각보다 안 비싸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치고 있었죠. 한국에 더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건 확실했어요. 하지만 일본 집도 생각났고 친구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그날 저녁 병실 TV를 켰습니다. 일본 뉴스 채널이었어요. 화면에는 여전히 독도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치인들이 서로 고함을 지르고 시위대가 구호를 외쳤죠. 지지율 그래프가 올라갔다는 자막이 흘렀습니다. 의료 붕괴 뉴스는 딱 20초 나왔습니다. 그것도 마지막 순서로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놨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독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처럼 죽을 뻔한 사람들 이야기는 20초면 충분한 건가요? 유미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열심히 타이핑하더군요. 뭐해요? 아, 친구들한테 메시지 보내는 거예요. 당신 깨어났다고요. 그리고 한국 의료진분들께 감사하다고. SNS에요? 응, 그냥 친한 친구들만 볼 수 있게 했어요. 유미는 별 생각 없이 말했습니다.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경험을 일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바로 그 생각이 들자마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라를 비판하는 건가? 배신자가 되는 건가? 평생 해상보안청에서 일했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게 제 자부심이었어요. 그런 제가 지금 조국을 욕하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들이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자 하나하나 병실을 확인했죠. 일본 응급실에서는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는 4분 만에 구급차가 왔어요. 이게 정말 단순히 운이었을까요? 잠들기 전 유미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걱정 마요. 다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재활치료가 시작됐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천천히 걷는 연습을 도와줬습니다. 조금씩 천천히요. 서두르지 마세요. 병실로 돌아왔을 때 유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여보. 제 SNS 글이. 그녀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며칠 전 올렸던 감사글이었어요. 한국 의료진 덕분에 남편이 살아났습니다라는 내용이었죠. 문제는 댓글이었습니다. 반일 행위네요. 한국 찬양하러 일부러 간 거 아니냐? 일본 의료를 깎아내리는 배신자. 악플이 수십 개 달려 있었어요. 누군가 유미의 글을 캡처해서 일본 커뮤니티에 퍼뜨린 거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받아서 댓글을 쭉 읽어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악플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도 비슷한 경험했습니다. 우리 지역 응급실도 지옥 같아요. 제 아버지도 병원에서 거절당하셨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일본 의료가 문제 있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공감 댓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요. 저는 스크롤을 멈췄습니다.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어머니는 응급실에서 9시간을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시카와 씨 부럽네요. 살아계셔서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오카다 준페이. 일본의 탐사보도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시카와 씨의 사례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일본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저는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유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솔직했습니다. 진짜 몰랐거든요. 만약 인터뷰를 하면 더 큰 논란이 될 겁니다. 일본 언론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정말로 나라를 비난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하지만 댓글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문장이요. 저녁 뉴스를 틀었습니다. 일본 방송이었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이번 주 들어 4% 상승했습니다. 독도 관련 강경 입장이 보수층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화면에는 일장기를 든 사람들이 나왔어요. 강한 일본.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경제 소식이었습니다. 의료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저는 리모컨을 껐습니다. 유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요. 뭘 하든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한국의 밤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를 살린 나라였으니까요. 새벽 4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오카다 기자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인터뷰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만 하지 마세요. 같은 고통을 겪은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다뤄주세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일주일 후 병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이내 선생님, 오카다 기자, 그리고 유미와 저. 4명이 긴 테이블에 앉았어요. 회의실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카다 기자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어요. 그는 노트북과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더군요. 이시카와 씨, 먼저 감사드립니다. 용기 내주셔서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카다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게 최근 5년간 일본 응급의료 예산 변화입니다. 그래프가 보였어요. 빨간 선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죠. 예산은 줄었는데 고령 인구는 늘었습니다. 당연히 시스템이 감당을 못하죠. 이내 선생님이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도 고령화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는 계속 늘렸죠.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119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통합돼 있어요. 평균 출동 시간이 6분입니다. 일본은 지역마다 차이가 크지만 평균 15분 정도 걸리죠.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군요. 오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성이 들어왔어요. 서양인이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이내 선생님이 소개했어요. 로버트 김입니다. 미국계 의료 컨설턴트시고요. 한국에서 일하고 계세요. 로버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시카와 시 사례에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는 자기 노트북을 꺼냈어요. 한국과 일본 응급의료 시스템 비교 리포트를 준비해왔습니다.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일본은 병상 수도 많고 의료 인력도 부족하지 않아요. 문제는 구조입니다. 로버트가 설명했습니다.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 법제도가 골든타임을 어떻게 막는지. 이게 핵심이죠.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죽을 뻔한 게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네. 시스템의 필연입니다. 로버트의 대답이 명확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시카와 씨, 당신은 해상보안청 출신입니다. 평생 나라를 지키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정작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건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예요. 그의 눈빛이 강렬했습니다. 저는 6개월째 이 문제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요. 은폐하고 있죠. 은폐요? 네. 독도 이슈로 여론을 돌리는 동안 의료 관련 보고서를 몰래 수정했습니다. 불리한 부분을 다 빼고요. 유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런 게 가능한가요? 정부니까 가능하죠. 오카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해상보안청 시절 폭풍우 속에서 사람을 구했던 날들이요. 그때 저는 믿었어요. 나라가 국민을 지킨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이시카와 씨. 이내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사로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당신 사례는 중요합니다. 이게 알려지면 일본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나라를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내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욕하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오카다가 말했습니다. 익명으로 시작하죠. 일단 사례만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응을 보는 거예요. 익명이면.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로버트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국제의료 전문가 입장에서 분석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요. 4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의사, 기자, 분석가, 그리고 저.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것.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유미가 제 팔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였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유미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넷이잖아요. 그날 밤 오카다 기자가 첫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2주 동안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카다 기자는 매일 화상 회의를 열었어요. 도쿄에서, 부산에서, 그리고 로버트는 서울 사무실에서 접속했죠. 화면이 3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규슈 지방병원 의사 인터뷰 확보했습니다. 오카다가 파일을 공유했어요. 음성만 변조된 인터뷰였습니다. 화면에 파형이 움직이며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응급실 병상이 부족합니다. 환자가 와도 돌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괴롭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도 사람이니까요. 이내 선생님이 한국 응급의료 프로토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119 출동부터 병원 도착까지 전 과정이 여기 있어요. 일본 자료랑 비교하면 차이가 확실히 보일 겁니다. 로버트는 영어로 국제 비교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OECD 국가들 응급의료 대응 시간입니다. 일본이 중하위권이에요. 그래프를 보니 선명했습니다. 한국은 상위권, 일본은 15위권. 저는 그 모든 자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저 한 사람 때문에 움직이는 거구나. 신기했어요. 동시에 무거웠죠. 오카다가 물었습니다. 이시카와 씨 해상보안청 시절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구조작전 같은 거요. 왜요? 대비가 필요해서요. 과거엔 나라가 당신을 믿고 보냈는데 지금은 당신이 나라를 믿을 수 없게 됐잖아요. 그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2008년이었습니다. 태풍이 왔었죠. 어선 하나가 표류하고 있었어요. 선원 4명이 타고 있었고요.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상부에서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요. 근데 저는 들어갔어요. 왜요? 이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사람이 있으니까요. 저 안에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4명 다 구했습니다. 저도 갈비뼈 2개 부러졌지만요. 오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당신은 나라를 대신해서 국민을 구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이 당신을 구했죠. 그렇네요.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며칠 후 로버트가 흥미로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홋카이도 응급실 실제 영상입니다. 익명 제보자가 보내왔어요. 화면에 복도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죠. 아니, 앉은 게 아니라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떤 노인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영상은 배속으로 재생됐지만 아무도 그 노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로버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을 수 있었구나. 오카다가 파일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일본 전국에서 온 증언들입니다. 화면에 텍스트가 쭉 나열됐어요. 아버지가 응급실에서 8시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5곳에서 거절당했어요. 남편이 복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였어요. 유미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죠. 이내 선생님도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이게 다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오카다가 말했습니다. 독도 뉴스가 메인을 차지하는 동안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협업은 계속됐어요. 오카다는 일본어로 기사 초안을 쓰고 로버트는 영어 분석 리포트를 만들고 이내 선생님은 의료 데이터를 한국어로 정리했습니다. 언어가 달랐지만 이상하게도 잘 맞았어요. 오카다가 일본어로 뭔가 설명하면 로버트가 영어로 받아서 도표로 만들고 이내 선생님이 다시 한국 사례와 비교했죠.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과거 구조대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팀워크였거든요. 한 사람이 밧줄을 잡으면 다른 사람이 신호를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이 헬기를 조종했죠. 지금도 비슷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언어로 한 사람을 구조하고 있었어요. 아니,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요. 일주일 후 오카다가 말했습니다. 기사 나갑니다. 익명으로요. 일단 반응 보죠. 저는 긴장됐습니다. 유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기사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요. 기사가 나간 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오카다의 기사는 일본 온라인 뉴스 매체에 조용히 올라갔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에서 살아난 일본인 노인, 일본 의료 시스템의 민낯. 익명이었습니다. 어시 70대라고만 나왔죠. 처음엔 조용했어요. 조회수가 1000명, 2000명.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달라졌어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유수가 10,000개를 넘었죠. 트위터에서 실시간 검색어 3위에 올랐어요. 유미가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기사가 엄청 퍼지고 있어요. 저도 확인했습니다.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다. 나도 똑같은 경험했다. 병원에서 6시간 기다렸다. 정부는 독도 얘기만 하고 우리는 죽어간다. 분노의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카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시카와 씨 TV 출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TV요? 네. 일본 시사 프로그램이에요. 익명 인터뷰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만 변조하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TV는 너무 큰 것 같았거든요. 시간 주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병실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유미가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요. 전 뭘 해도 괜찮아요. 무섭긴 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요, 여보. 유미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기사 댓글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응급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씨는 운이 좋으셨네요. 제발 끝까지 말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날 녹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본 방송국과 화상 연결이 됐어요. PD와 작가가 보였습니다. 제 화면은 꺼진 상태였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목소리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PD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질문이 시작됐어요.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석 달을 기다려야 했던 일, 응급실에서 6시간 동안 방치됐던 일, 의사가 3분 만에 진료를 끝낸 일. 그래서 한국에 가신 건가요? 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땠나요? 저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호텔 방에서 쓰러졌던 순간 4분 만에 온 구급차, 응급실에서 달려온 의료진. 한국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일본 병원이었다면요? PD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병원에서는 제가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의료진이 제 생명을 지켰습니다. 녹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후 그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도커의 한 시사 프로그램이었어요. 황금 시간대였죠. 시청률이 높은 시간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제 목소리가 변조되어 흘러나왔어요. 자막이 함께 떴습니다. 한국이 저를 살렸습니다. 일본 병원에서는 제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그 문장들이 TV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다음 날 아침 일본이 들끓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이 다 그 인터뷰였어요. 뉴스, SNS, 커뮤니티 할 것 없이 그 얘기뿐이었죠. 충격적이다. 우리 어머니도 그랬다. 이게 나라냐?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특히 노인 커뮤니티가 난리였어요. 60대, 70대들이 자기 경험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병원에서 쫓겨났다. 응급실이 10,000원이라고 거절당했다. 8시간 기다렸다. 수천 개의 증언이었습니다. 오카다가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떨려 있었습니다. 이시카와 씨 대단합니다.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짜인가요? 네. 정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아니, 총리 관저에서 긴급 회의 중이래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봤어요. 일본 방송이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이번 주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의료 시스템 논란이 확산되면서 화면이 바뀌었어요.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 병원을 열어달라. 그들의 목소리가 화면을 채웠죠. 유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 모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걸요. 그리고 더 큰 싸움이 시작될 거라는 것도요. 총리 관저는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스기모토 보좌관과 후생 노동성 관료들이 모였죠.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카이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한 관료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여론이 급변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지지율이 12% 떨어졌습니다. 원인은 한국에서 치료받은 노인 인터뷰입니다. SNS와 방송을 타면서 스기모토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대응입니다. 그는 태블릿을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후생 노동성 내부 보고서입니다. 지방 응급실 붕괴, 고령 사망률 증가. 이런 내용들이 전부 기록돼 있습니다. 다카이치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이게 유출되면 정권이 위태로워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스기모토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문건을 수정하겠습니다. 불리한 부분은 삭제하고 통계는 재해석하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정부니까 가능합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여론 방향도 돌려야 합니다. 이 노인을, 이시카와를 공격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간단합니다. 한국에 이용당하는 불쌍한 노인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반일 프레임도 괜찮고요. 다카이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날부터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제목들이 쏟아졌죠. 한국 의료 찬양, 과연 공정한가? 익명 증언의 신뢰성 의문. 반일 감정 부추기는 일부 언론. TV 토론 프로그램에도 나왔습니다. 한 논객이 말했어요. 한국 의료가 좋다는 건 과장입니다. 통계를 보면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건 감정적인 주장일 뿐이죠. 다른 패널이 거들었습니다. 노인 한 명의 경험을 전체로 일반화하는 건 위험합니다. 저는 부산 병실에서 그 방송을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분노보다는 허탈함이었습니다. 유미의 SNS에 악플이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앞잡이냐? 나라 팔아먹는 배신자들. 일본 의료 깎아내려서 뭐 얻으려고? 욕설도 섞여 있었습니다. 유미가 스마트폰을 내려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여보. 그녀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말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날이었어요. 일본 방송에서 제 과거 진료 기록 일부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기자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이시카와 씨는 원래 심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에 가기 전부터 있던 지병이었죠. 한국 의료진이 특별히 뭘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화면에 제 진료 기록 일부가 떴어요. 개인정보인데도요. 저는 TV를 껐습니다. 이럴 수가. 유미가 울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평생 나라 위에 일하신 당신한테 이러는 게?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오카다였습니다. 이시카와 씨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솔직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진료 기록 유출. 이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싸워야 합니다. 오카다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지금 후생 노동성 내부 제보자와 접촉 중입니다. 원본 문건을 입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본 문건이요? 네. 수정되기 전 자료요. 거기엔 정부가 숨기려는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오카다 씨, 저는 이제 지쳤어요. 이시카와 씨.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 노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들이요. 자기 경험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 때문인가요? 네. 당신이 먼저 말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의 밤하늘이었어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 불빛 때문이었죠. 유미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결정해요. 그만둬도 괜찮아요. 근데요. 저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일본 노인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댓글들이 보였어요. 어씨 덕분에 용기 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당한 일 올립니다. 제 아내도 응급실에서 거절당했어요. 어씨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워주세요. 우리도 함께합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유미. 응. 조금만 더 하겠어요. 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오카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원본 문건 입수했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시카와 씨,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부산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짐을 다 쌌어요. 가방 2개뿐이었죠. 한 달 넘게 머물렀지만 가져온 건 별로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유미는 옆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저만 깨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답답해서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죠. 이시카와 씨, 잠 안 오세요? 젊은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냥 좀. 옥상 정원 가보세요. 거기 벤치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12월 초였으니까요.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부산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광안대교 불빛이 반짝이고 바다 너머로 희미하게 빌딩들이 보였죠. 한 달 전을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에 올 때는 그냥 검진받고 쉬다 가려고 했어요. 그게 전부였죠. 근데 이제는 일본 국회로 가야 합니다. 증인으로요. 무서웠습니다. 국회는 카메라 천지일 거예요. 제 얼굴이 전국에 나가겠죠. 보수 언론은 저를 또 공격할 겁니다. 정부 관료들은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 할 거고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이내 선생님이었습니다. 밤샘 근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잠깐 바람 쐬러 왔어요. 그녀가 옆에 앉았어요. 둘 다 말없이 야경을 봤습니다. 무섭죠? 이내 선생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국회라니. 선생님은 안 무서우세요? 국제학회에서 발표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내 선생님이 웃었어요. 그것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근데요, 이시카와 씨. 네. 무서워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의사로서는요. 그녀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몇 년 전에 병원 시스템 문제를 고발한 적 있거든요. 그때 선배들한테 엄청 욕먹었어요. 조직 배신자라고요. 그래서요. 근데 안 하면 환자들이 계속 다쳤을 거예요. 그래서 했죠. 무서웠지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시카와 씨는 구조대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때 생각해보세요. 폭풍우 속에서 사람 구할 때 안 무서웠어요? 무서웠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셨잖아요. 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내 선생님이 저를 봤습니다. 지금도 저 안에 사람들이 있어요. 병원 복도에서, 응급실에서, 집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이시카와 씨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안 갑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당신이 나라를 비난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나라를 구하려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어요. 2008년 그 폭풍우의 밤이요. 어선이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10m는 넘었어요. 상부에서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죠. 근데 저는 헬기에 탔습니다. 밧줄을 잡고 내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서웠거든요. 진짜로요.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어선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4명이요. 그들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똑같았어요. 일본 전역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거절당하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이내 선생님이 미소 지었어요. 별 말씀을요. 환자 챙기는 게 제 일인걸요.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들어가서 좀 주무세요. 내일 비행기 타셔야죠. 네. 저도 일어났어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유미가 여전히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져 있었어요. 무섭긴 했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구조받았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구조할 차례야.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잠이 왔어요. 꿈을 꿨습니다. 폭풍 우 속 바다였어요. 저는 밧줄을 타고 내려가고 있었죠. 어선 안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손을 뻗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유미가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일어났어요? 비행기 3시예요. 응. 저는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의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밝았습니다. 도쿄로 돌아갈 준비가 됐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건 오후 5시였습니다. 입국장 문을 나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이시카와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정부 발표에 대한 입장은? 한국 의료를 과장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쏟아졌어요. 유미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카다 기자가 앞을 막았어요. 길 비켜주세요. 환자분입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자들이 뒤쫓아왔지만 차가 출발하자 포기하더군요. 환영 인사가 대단하네요. 오카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익숙해지셔야 할 겁니다. 청문회장은 이것보다 10배는 심할 테니까요. 차창 밖으로 도쿄가 보였어요. 한 달 만에 보는 고향이었습니다. 근데 낯설었죠. 아니, 제가 낯선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호텔에 여장을 풀었어요.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오카다가 말렸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을 겁니다. 청문회 끝날 때까지는 여기 계세요. 그날 밤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제 얘기가 나왔어요. 공항 장면이 나오고 앵커가 말했습니다. 논란의 이시카와 히로토 씨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2주 후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보수 논객이 나왔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치쇼입니다. 한국과 야당이 합작해서 정부를 흔들려는 거죠. 다른 패널이 거들었어요. 노인 한 명의 감정적 증언으로 국가 시스템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껐습니다. 유미가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요. 안 쓰려고 해요. 근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카다와 로버트가 호텔 방으로 왔어요. 청문회 준비 회의였습니다. 이시카와 씨, 이게 원본 문건입니다. 오카다가 두꺼운 파일을 펼쳤어요. 후생 노동성이 작성한 실제 보고서예요. 지방 응급실 붕괴, 고령층 사망률 증가, 예산 전용. 전부 기록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했어요? 내부 제보자입니다. 익명이지만 자료는 확실해요. 로버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 응급의료 시스템 비교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할 겁니다. 화면에 그래프와 통계가 가득했어요. 이시카와 씨는 그냥 경험담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카다가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말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더 와닿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전날 국회의사당 앞을 지나갔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인들이었어요. 피켓을 들고 있었죠. 응급의료 개혁. 우리를 살려달라. 차에서 내려 가까이 가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를 알아봤어요. 이시카와 씨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남편도 병원에서 6시간 기다리다 돌아가셨어요. 이시카와 씨 덕분에 제가 여기 나올 수 있었어요.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아무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내일 진실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노인들도 다가왔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청하는 거였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저는 한 분 한 분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유미가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알아요. 무서워도 괜찮아요. 저도 옆에 있을 거니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아니, 시작될지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부가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도 있어요. 언론이 더 공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할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다음 날 아침 정장을 입었습니다. 유미가 넥타이를 매주었어요.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오카다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준비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였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국회의 사당으로요. 창밖으로 도쿄 거리가 지나갔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학생들은 등교하고 가게들은 문을 열었죠. 근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뭔가 바뀔 거라는 걸요. 국회의 사당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위압적이었죠. 입구에 시위대와 기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시카와를 지지한다. 다른 쪽에서는 반일 행위 중단하라는 구호가 들렸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오카다가 말했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내렸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구호 소리가 귓가를 때렸어요. 유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카다가 앞에서 길을 열었죠. 한 걸음 한 걸음. 국회 계단을 올랐습니다. 청문회장으로 가는 복도였어요. 길고 조용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였죠. 오카다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솔직했습니다. 근데 가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청문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사람들이 빼곡했습니다. 국회의원들, 관료들, 기자들, 방청객들. 수백 명은 됐을 거예요.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적어도 10대는 넘었죠. 전부 생중계였어요.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복도 한가운데를 지나 증인석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마이크가 앞에 있었죠. 선서하시겠습니까? 네.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양심에 따라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야당 의원이 일어났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이시카와 씨 먼저 귀국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평생 해상보안청에서 일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국가를 지키는 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서 병이 생겼어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려 했습니다. 석 달을 기다리래요. 가슴이 아팠는데도요. 석 달이요? 의원이 되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응급실에 갔습니다. 6시간을 기다렸어요. 결국 의사는 저를 3분 보고 돌려보냈습니다. 한 여당 의원이 끼어들었어요. 그건 과장 아닙니까? 일본 의료 시스템이 그 정도로 나쁘지는. 과장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거기 있었습니다. 복도에 누워있는 노인들을 봤어요. 기침하며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들을요. 그게 과장인가요? 여당 의원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자료를 들었어요. 이시카와 씨, 한국에서는 어땠습니까?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119에 전화했는데 4분 만에 왔어요. 응급실에서는 의사,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ECPR이라는 응급 처치를 했대요. 저는 그때 살았습니다. 일본이었다면요? 의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못 살았을 겁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제 목숨을 살렸어요. 일본 병원에서는 아마 복도에서 기다리다 죽었을 겁니다. 여당 의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추측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야당 의원이 화면을 띄웠어요.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최근 5년간 지방 응급실 병상 감소율입니다. 빨간 선이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고령층 응급 사망률입니다. 또 다른 그래프. 이번엔 선이 올라갔죠. 병상은 줄고 사망자는 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여당 의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입니다. 야당 의원이 서류 뭉치를 들었어요. 후생 노동성 원본 보고서입니다. 수정되기 전 자료요. 화면에 문서가 떴습니다. 빨간 밑줄이 가득했어요. 지방 응급실 붕괴 위험 심각, 예산 부족으로 인한 시스템 마비, 고령층 방치 사례 급증.
이게 다 적혀 있습니다. 그건 여당 의원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근데 정부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 부분들이 전부 삭제됐어요. 왜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야당 의원이 다시 저를 봤어요. 이시카와 씨,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방청석에 유미가 보였습니다.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오카다가 옆에 앉아 있었죠. 그 뒤로 수많은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어제 국회 앞에서 만났던 분들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바다에서 폭풍우 속에서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했어요.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죽을 뻔했을 때 저를 구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부끄러웠어요. 나라를 배신하는 것 같았죠. 근데요. 저는 방청석의 노인들을 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거절당하고 있어요. 그들도 저처럼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 사실을 숨긴다면 일본은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닙니다.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마지막 문장을 말하고 저는 앉았습니다. 청문회장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때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노인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커졌어요. 방청석 전체가 일어났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죠. 그날 오후 다카이치 총리가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TV 화면에 그녀가 나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의료 정책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령층 응급의료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을 증액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유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거예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했죠. 저는 규슈에 있었습니다. 작은 지방 도시였어요. 예전에는 야간 응급실이 닫혀있던 곳이었죠. 근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병원 입구에 새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24시간 고령층 응급 케어센터. 이시카와 프로그램 시범 사업. 저는 그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제 이름이 저기 있다니. 히로토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의사였어요. 오늘 환자 첫 접수 받았습니다. 82 할머니셨는데 가슴 통증 호소하셔서 바로 검사했어요. 결과는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전이었으면 아마 집에서 참으셨겠죠. 의사가 웃었어요.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가 깨끗했습니다. 대기실에 노인 몇 분이 앉아 계셨죠. 근데 편안해 보였어요. 불안해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다음 환자분 모시겠습니다. 빠른 목소리였어요. 6시간씩 기다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재활병원 쪽으로 걸었습니다. 오늘 제가 봉사하는 날이거든요. 한 노인이 걷기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죠. 조금만 더요. 천천히. 노인이 힘들어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저는 다가가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함께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요. 선생님도 환자셨다면서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네. 석 달 전까지는요. 근데 이렇게 봉사를 하시네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습니다.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죠. 오후에 화상회의가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에 3명이 나타났습니다. 이내 선생님이었어요. 부산에서 접속했죠. 이시카와 씨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규슈 프로그램 잘 되고 있다면서요? 네. 시작한 지 한 달 됐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로버트도 화면에 있었어요. 서울 사무실에서였죠. 저는 다음 달에 일본을 가보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 병원들도 평가해야 해서요. 고맙습니다. 오카다도 보였습니다. 도쿄에서였어요. 이시카와 씨 좋은 소식 있습니다. 뭔데요? 정부가 추가 예산 확정했어요. 15개 지방 도시에 응급센터 추가 개설합니다. 저는 웃었어요. 진짜요? 네. 당신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덕분이죠. 네 사람이 화면으로 서로를 봤습니다.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한 팀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쿄 변두리 작은 아파트였어요. 예전 그 집이었죠. 유미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잘 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본 방송이었죠. 앵커가 말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고령층 의료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이시카와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은 유미가 저를 봤어요. 당신 이름이 법에 들어갔네요. 그러게요. 이상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뉴스가 계속됐어요. 화면에 병원들이 나왔습니다. 새로 문을 연 응급센터들이었죠. 한 노인이 인터뷰했습니다. 이제 안심이에요. 밤에 아파도 병원 갈 수 있으니까요. 그의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TV를 껐어요. 거실 벽에 사진을 봤습니다. 해상보안청 시절 사진이었어요. 젊은 제 모습이 거기 있었죠. 그 옆에 새로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국회 청문회 날 방청석 노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진을 나란히 보니 이상하게도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유미가 말했어요. 응. 후회 안 해요? 뭘요? 이렇게 된 거요. 힘들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정말요? 응. 힘들었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유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죠. 열어봤습니다. 이시카와 씨께. 저는 홋카이도에 사는 76 할머니입니다. 제 남편이 작년에 병원에서 8시간 기다리다 돌아가셨어요. 당신 덕분에 이제 우리 동네에도 응급센터가 생겼습니다. 제 손자는 이제 안전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유미가 옆에서 같이 읽었어요. 그녀도 울고 있었죠. 당신이 사람들을 구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구한 거예요. 오후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벚꽃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산책하고 사람들이 웃고 있었죠.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번에는 내가 구조받았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덕분에 다른 사람들도 구조할 수 있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어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마지막 구조작전이었습니다. 평생 중 가장 어려운 작전이었지만 가장 의미 있는 작전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구조대원은 항상 조용히 돌아오니까요. 임무를 마치고서